세키 테루히코. 최근 미성년자의 살인 그리고 범죄로 인해 떠들썩하죠. 이 일은 1992년 일본에서 일어난 가장 끔찍한 미성년자 범죄 사건입니다. 그 끔찍한 미성년자 범죄자는 세키 테루히코. 당시 그는 19살이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조금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초등학생 때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감수성과 성격 등이 형성되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그는 좋지 못한 방향으로 틀어지게 되었죠. 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까지 진학했으나 그마저도 2학년이 되었을 때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나 반년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으며 그의 삐뚤어진 행동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유흥을 목적으로 외할아버지 가게를 습격해 돈을 훔쳐갔고 후에 이를 알아챈 외할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으나 적반하장으로 외할아버지를 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외할아버지는 한쪽 눈을 잃고 말았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삐뚤어진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92년 2월 8일 필리핀인 호스티스를 납치하고 이틀 동안 그녀를 강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호스티스는 이틀 뒤 자신이 일하던 가게로 돌아와 가게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가게 주인은 격분해 자신이 알던 야쿠자에게 그를 손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야쿠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것이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2월 11일 그는 도쿄 나카노구에서 길을 걷는 여성을 덮쳐 차에 타게 만들어 집까지 끌고 가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2월 12일 밤 지바현 이치카와시에서 편의점에 들려 샤프심을 구매한 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차량으로 덮쳐 치게 만들었습니다. 곧 그녀는 넘어져 무릎에 찰과상을 입게 되고 말았죠. 그는 서둘러 차에서 내려 그녀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는데요. 그 뒤 미안하니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고 소녀의 집으로 가던 도중 그녀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뺨을 칼로 그었고 무서워하는 소녀를 자신의 아파트에 데리고 가 2번의 성폭행을 저지른 뒤 현금을 빼앗고 학생 수첩에서 주소와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난 네 이름이랑 주소까지 다 아니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윽박에 소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괜찮을까 했지만 사건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호스티스를 강간한 일로 인해 그는 야쿠자에게 200만 엔을 요구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통사고로 진후에 강간한 소녀 집에 강도로 침입하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3월 5일 오후 5시 전 그는 소녀의 집에 침입했고 사전에 소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확인했기에 집엔 아무도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녀의 할머니 83세의 야나기사와 준코가 집을 지키고 있었고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겁에 질린 모습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지갑에서 8만 엔을 꺼내줄 테니 돌아가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노인이 겁내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배선 코드로 노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가 시체를 옆에 두고 금품을 찾아 집안을 뒤지던 중 오후 7시쯤 어머니인 야나기와사 데리오와 함께 소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성큼성큼 다가가 소녀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후 바닥에 흥건한 혈액을 소녀에게 수건으로 닦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무방비 상태의 소녀는 테루히코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여동생인 야나기와사 우미가 집에 오게 되었고 겨우 4살인 여동생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할머니의 시체가 있는 방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잠들게 되자 테루히코는 소녀를 다시 강간하기 시작했고
소녀가 강간당하는 동안 그녀의 아버지 야나기와사 고지가 귀가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숨어있던 테루히코는 그녀의 아버지를 덮쳐 칼로 찌른 후 200만 엔을 내놓으라며 협박합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예금 통장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60엔 가량이 든 통장과 인감을 넘겨주자 욕심이 생긴 테루히코는 더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돈이 더 있다고 말했고, 그러자 그는 소녀를 시켜 아버지의 회사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녀는 아버지마저 그에게 살해당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회사로 곧장 향했고, 소녀가 떠나자마자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살해해버립니다. 한편 소녀가 사무실에 도착해 예금 통장과 인감 도장을 가지고 나가자 회사 동료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버지와 동생이 인질로 잡힌 것이 두려워 야쿠자의 핑계를 대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6시, 아침에 아버지의 회사 동료가 소녀의 집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소녀가 전화를 받았으나 곧 테루히코에게 들켜버렸고 그는 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끊어버립니다. 그가 큰 소리로 소녀를 위협하는 소리에 잠에서 깬 여동생이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고, 여동생의 울음소리가 짜증났던 그는 여동생마저 칼로 찔러 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사망하지 않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우는 여동생을 보고는 테루히코가 소녀를 향해 네가 제대로 죽여라 라고 말했지만 소녀는 충격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에 테루히코가 직접 나서 동생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소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살해당하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테루히코에게 맞서게 되었죠. 그러나 그는 칼로 소녀의 왼팔과 허리에 상해를 가합니다. 그때 전화가 갑자기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동료가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는 소녀에게 칼을 쥐게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협박하는 척해. 그러나 가족들의 처참한 죽음을 지켜보게 된 소녀는 멍하니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루히코가 소녀에게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는 순간 집안에 연막탄을 넣은 경관에게 결국 체포되었고 소녀는 14시간 만에 경찰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4년 8월 8일 재판소에서 테루히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테루히코는 항소했지만 1996년 7월 2일 도쿄 고등재판소는 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테루히코는 굴복하지 않고 상고했으나 2001년 12월 3일 최고재판소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과거 폭행 및 강간 사건이 있었던 점, 체포 이후 재판 진행 중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점, 그리고 소녀의 앞에서 소녀의 육친을 살해하는 등의 잔악함을 보인 점,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소녀에게 칼을 들게 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게 만든 계획 등이 재판에서 심각한 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는 1988년에 일어난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소년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형은 면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행히도 테루히코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넘어선 상황이라 법적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했고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면서 울분이 터지는 사건이었지만 그 후의 조치는 정말 속이 시원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 역시 법이 더 강화되어 더 이상 미성년자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 보호법 뒤에 서서 미소 짓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